네,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기조 연설자는 국내 유일한 국가 통계 데이터 전문 연구기관이죠. 통계개발원의 전영일 원장님입니다. 전영일 원장님은 1989년 이래로 북미와 북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한 증거 기반 정책 전문가이시고요. 데이터 기반 경제 사회 보건 정책 연구진을 지휘해 오셨습니다. 역시 이제 발표를 들으시면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에 자유롭게 질문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두 번째 기조 발표, 전 원장님이 발표하실 내용의 주제는 데이터 기반 미래 예측과 예견적 정책, 코로나19 데이터 저널리스트의 대응이라는 그 제목이고요. 코로나19의 불확실한 감염 확산 주기를 조기 예측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그리고 이것을 빅데이터 기반으로 예측 결과를 하게 되면 그 유용성과 한계는 무엇인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전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다 함께 이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튜브로 시청을 하고 계시는 여러 그 참여자들, 또 데이터 저널리즘에 또 열심히 그 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그 언론사의 기자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저도 미시간 대학에서 80년대 중반에 학부와 석사를 저널리즘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제가 작년에 거의 한 38년 만에 들어왔는데요. 통계개발원장으로 이제 임명을 받고 들어와서 특별히 국내에 이렇게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이 저널리즘이 상당히 좀 그 힘을 얻고 또 확산되고 있는 반가운 소식을 듣게 돼서 참 좋았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그 내용은 방금 소개받은 대로 이 데이터에 기반한 그 미래 예측이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그런 그 미래 예측을 통해서 정책적으로는 어떠한 그 관련성이 있을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데이터의 종류에도 빅데이터, 또 이 표본 조사를 기반으로 한 그런 데이터, 전수조사, 행정 데이터, 여러 가지 그 데이터의 종류들이 많습니다. 우리 국내에 이 신문 방송, 또 요즘은 이제 SNS를 통한, 오늘도 아마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그 또 SNS를 통해서 이 활동을 하고 있는, 저널리즘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 모든 그 매체를 통해서 특별히 그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 어떠한 그 이 증거 데이터 기반의 사회 경제 정책들이 좀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 거의 한 2시간 정도 내용인데, 지금 한 20분 정도에 좀 짧게 설명을 드리고 또 향후에 오늘 이런 그 대화를 통해서 계속 국내의 주요 언론사들과 저희 통계개발원과는 좋은 그런 그 협력과 또 그 함께 저희들이 서로에게 배우고, 또 이 데이터를 기반한 그 사회 정책의 연구라든지 또 데이터에 기반한 저널리즘의 부분에 있어서 협력의 관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늘 그 나누고자 하는 내용에 기여한 여러 그 국내 연구자들, 특별히 그 데이빗 피시만 교수가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 있는데요. 조금 전에 그 오전에 그 소개를 하면서 워싱턴 포스트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시뮬레이터가 가장 많이 읽힌 그 기사라는 것을 조금 전에 알베르토 카이로 교수님께서 얘기를 했죠. 바로 그런 그 분야에 관련돼서 데이빗 피시만이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에 바로 그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의 그 추이, 예측,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 3월, 4월에 이미 작업을 했고, 저희 그 통계개발원과 같이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한국과 캐나다가 함께 협력을 하는 작업들을 해왔었습니다. 오늘 그 나누고자 하는 내용들도 한국과
캐나다의 협력 연구를 통해서 나온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도 국내 여러 그 대학의 또 국제연구원의 학자들이 같이 협력을 한 그런 연구 결과들을 오늘 그 기조 강연에 좋은 그런 사례들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그 5가지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데이터 기반 그 사회와 저널리즘에 대한 간단한 그 개관, 그리고 구체적으로 감염병 확산 예측을 위한 이런 그 모델링 방법론이 어떤 것이 있는지, 빅데이터가 어떻게 이런 그 예측 모델링에 보완이 될 수 있는지, 실제적인 신뢰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특별히 이 방역과 사회 경제의 그 활동의 이 균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저널리스트의 대응과 미래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데이터 기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미 영국에서 블레어 그 행정 그 정부에서요, 이미 97년부터 약 10년 동안 소위 그 증거 기반 그 정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데이터와 통계에 근거한 과학적 정책 수립의 체계를 확립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 데이터와 통계를 중심으로 한 이 정책의 그 결정, 정책의 평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의 케이스는 미국이 2014년에 증거 기반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 기반 그 국정의 기조를 세우고자 하는 노력을 했는데요. 미국보다 빨라요, 한국이. 저는 미국에서 바로 증거 기반 정책위원회 위원장을 한 분이 사실 오래전에 제 지도 교수님이었습니다. 캐서린 에이브람 교수라고 메릴랜드 대학의 현재 교수로 있는데, 오바마 행정부 때 미국의 국내 경제 정책을 총 책임을 지고 있던 분입니다. 그런데 국내에 와서 제가 상당히 반가웠던 것은 이미 벌써 한 13년 전에, 미국보다 거의 7년, 10년 전에 이런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념이나 신념에 기초한 그런 국정 운영이 아니라 과학적인 기반, 객관적인 그 증거, 데이터에 기반한 국정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그 증거 기반 정책의 흐름들을 국내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런 면에서 이미 한국은 선진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데이터 기반 저널리즘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번에 데이터 저널리즘 코리아라는 이런 학회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저도 본래 학부와 대학원에서는 저널리즘을 하고, 제가 물론 PhD를 한 분야는 사회학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그 미디어 이펙트라든지 이 데이터를 활용한 저널리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국내에 들어와서도 그런 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국내 언론계들이 잘 발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데이터에 기반한 그 저널리즘의 그런 그 변화들은요, 지난 25년 동안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그 증거 기반 정책이라는, 증거 기반 국정이라는 그런 그 전반적인 사회의 변화와 맞추어서 주요 언론사들이 BBC나 뉴욕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워싱턴 포스트, 그리고 최근에는 구글 이런 데서도 소위 그 데이터 기반 이 저널리즘이 상당히 힘을 얻고 그런 그 노력들을 많이 해온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그런 변화들에 사실 무관할 수는 없지요. 또 우리 많은 국내 기자들이 주로 워싱턴에 가게 되면 특파원으로 가게 되고, 바로 그 특파원들과는 제가 오랫동안 또 많은 같이 협력을 하거나 활동을 하는 그 기회들이 있었는데요. 결국 북미와 유럽의 변화들이 국내에서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데이터 저널리즘이 특별히 지난 한 5년에서 7년 사이에는 상당한 좀 이제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면에 있어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데이터 저널리즘이라는 것은 창의적인 사고를 활용해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를 활용을 해서 과학적 증거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실증적인 보도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심된 키워드는요,
데이터라는 그 과학적인 그 기반을 활용하는 건 분명하지만 기자의 또는 글을 쓰는 사람의 창의적 혁신적인 사고가 기반이 오히려 근저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empirical reporting을 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주관적인 신념이나 이념의 기초에서 쓰던 그 글과 또 이런 그 사회의 과학적 또 실증적 그런 그 변화에 따라서 그 간격들을 이제는 좁히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데이터 기반 저널리즘이 국내에서도 이제 좀 확산이 되어지고 또 그런 노력들을 여러 언론 매체들이 또 SNS를 포함한 새로운 그 뉴미디어들이 그런 노력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감염병 확산의 그 추이와 그 예측 모델링 방법론에 관계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상당히 좀 슬라이드가 많긴 하지만 많은 부분들은 좀 스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부분에 특별히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이런 그 이론적인 부분들은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이미 지난 2월부터 시작해서 벌써 지금 10월입니다. 거의 8개월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과연 이런 그 위기 상황에서 상당히 제한된 데이터를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확산이 되어지고 정점을 언제 찍고 언제 하강 곡선을 가게 되고 안정기를 찾을 것인가, 이런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위 그 감염 재생산 지수를 측정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본의 기초에서 종합적인 방역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것은 세 가지 팩터를 기초로 하고 그 세 가지 팩터에 관련된 데이터들이 모여져서 감염 재생산 지수를 만들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감염률입니다. 감염률이라는 것은 소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감염의 그런 어떤 그 강도를 얘기합니다. 다른 이런 그 독감이라든지 여러 종류의 그 감염병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감염률 자체의 그 강도는 일반적인 독감보다 사실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면의 그 측정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런 면에서 감염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그 마스크나 세정제를 사용하는 개인 방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팩터는 감염자의 접촉률입니다. 소위 이 컨택트 프로펜시티인데요. 그 국내에서 또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이 부분을 고려를 하면서 거리두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부분은 이 두 번째 팩터, 감염자의 접촉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환자의 감염 전파 기간입니다. 확진자가 되었을 경우에 얼마나 오랫동안 확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을 시킬 것인가, 이 기간을 컨트롤하는 것이 바로 또 이 방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감염 재생산 지수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요소입니다. 이 세 번째 부분을 감염 전파 기간을 제대로 컨트롤하기 위해서는요, 환자들을 검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환자들을 트레이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격리하는 가운데 치료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국내에서는 소위 그 3T 시스템이라는 것을 통해서 상당히 고도화된 그런 그 과학적인 기반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 기조 강의는 여기서 마쳐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부분만 이해하면 감염 재생산 지수는 바로 이 세 가지 팩터를 멀티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런 지수입니다. 그리고 종합 방역이라는 것은 개인 차원에서 또 사회적인 그 거리두기를 통해서 또 보건 그 방역 그 당국의 그런 그 3T 시스템을 통해서 방역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예측을 하고 바로 이 감염 재생산 지수를 제대로 예측을 하는 데이터를 모을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구체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대안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 이해 가운데 그러면 어떠한 이 대응들이 필요할 것인지, 특별히 뉴 노멀이라는 그런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한 그 삶의 변화들이 생겼는데요.
새로운 그 일상 방역을 위해서는 소위 그 다이너믹 거리두기라는 그런 이론을 이미 지난 4월에 바로 데이비드 피시만 교수와 제가 같이 우리가 그 국내에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모교 대화를 시작을 하면서 그 첫 번째 모교 대화 때 바로 이 내용을 지난 4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소위 그 사회적 거리두기와 또 이 경제 사회의 그 방역을 균형 있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보건 체계 안에서 가능한 그 수준까지의 방역을 하고 또 경제 사회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그 균형점을 찾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도 사실은 필요하지 않고 또 지나친 경제 활동도 오히려 방역에 그 사실 장애가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죠. 그런 의미에서 다이너믹 거리두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보는 화면대로 그런 그 노력을 하게 되면 소위 이 파도와 같은 지금 곡선이 보이죠. 방역을 일정한 그 보건 방역 수준 안에서 하게 되고 또 경제 활동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그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을 반복하는 부분을 하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약 세 차례의 작은 파도가 있었습니다. 초기에 대구를 중심으로, 또 중간에 5월 정도에 이태원을 중심으로, 최근에는 8.15를 중심으로 해서 세 번째 작은 파도가 있었죠. 그때마다 이러한 부분을 대응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이너믹 거리두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 경제 사회 활동과 방역의 균형을 찾아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보여드리는 이 슬라이드는 바로 그런 그 부분을 가능했다는 것을 이미 그 지난 2차 감염 파동 때 국내에서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최근의 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초기 대구 때에 상당히 높은 그 파고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태원을 중심으로 해서는 상당히 낮은 파고, 그리고 8.15를 중심으로 해서는 상당히 높은 그 파고의 확진자 숫자를 중심으로 한 그런 그 변화들입니다. 자, 이런 그 상황 가운데서 빅데이터라는 것은 어떤 그 활용성이 가능한지, 특별히 다이너믹 거리두기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경우에 그것을 실제로 국민들이 어떻게 수용을 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법론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을 제대로 예측을 하는 것이 어렵겠죠. 그런 면에서 통계청과 이 SK텔레콤에서는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국민들의 인구 이동량을 분석하는 것을 연초부터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 바로 인구 이동량 분석에 따르면 가장 최근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이 8.15를 전후로 했던 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그 빨간 화살표가 있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정부에서 2.5단계로 높여가는 그 단계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요. 그러면서 실제 이동량이 급격하게 감소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셀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약 2,200만 명의 이 SK 데이터의 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 이동량을 본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조치를 통해서 실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중단하고 있구나. 중단을 하게 되면 그만큼 감염의 속도나 감염의 접촉자들을 피하는 것이 더 가능하겠죠. 그런 것을 통해서 실제 예측된 데이터가 제대로 이 모델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또 이 애플의 모빌리티 데이터를 통해서도 또 다른 면의 그 변화들을 측정하고자 한 노력입니다. 자, 이런 그 상황들을 보면서 저희 그 통계개발원과 통계청에서는 특별히 이 상황의 변화들을 국민들과 소통을 할 경우에, 조금 전에 알베르토 카이로 교수께서도 이 데이터 시각화의 그 중요성을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초기에 이 질병관리본부, 지금은 이제 질병관리청이 됐죠. 질병관리청에서 왼쪽의 그래프를 중심으로 해서 소통을 했습니다. 왼쪽의 그 그래프는요, 실제 확진자들의 숫자를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날마다 얼마나 많은 숫자가 생겼는지를 작은 바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실제 그 상황들은 오른쪽처럼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그 확진자들의 그 변화와 감소세를 보여주는 것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데이터 시각화의 전문가들이 개발원에서 같이 우리들이 논의를 하는 가운데 바로 이런 오른쪽 측면에 이런 그 변화를 보는 것이 좀 더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고 실제 감염자의 감소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국민들의 그 지나친 어떤 그 두려움이나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그 시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이 before and after인데요. 초기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보여줬던 그 부분인데요. 여기에 지금 빠진 부분은 오른쪽에서는 실제로 회복되고 있는 환자들의 그 숫자를 조금 진한 바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위기감이 계속 많은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 통계개발원과 질병청과 협력을 해서 우리가 오른쪽과 같이 보여주게 되면 실제로 상황이 나아지고 있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지금 모든 이 대응들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보여준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질적인 이 예측 모델링을 좀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델링을 보기 위해서는요,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이 재생산 지수의 변화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생산 지수의 변화를 보게 되면 그것이 1보다 많게 되면 급격하게 감염자의 숫자가 확산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1보다 줄어들게 되면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는 바로 이 감염 재생산 지수의 변화를 5일 평균으로 해서 지난 한 5월부터 9월 말까지 정도만 하나의 신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례를 보게 되면 중간에 이 줄로 지어진 부분이 1입니다. 1 아래로 내려가는 그 상황들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중간중간마다 우리가 특정한 어떤 그 인터벤션을 조치를 취했었을 경우에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의 조정이라든지 또는 이 각 지자체가 또 거기에 대응했던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했었을 경우에 실제 재생산 지수의 변화를 실제 보고 그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지금 이 지점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했었을 경우에 이제는 방역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구나. 또 국민들에게도 1 이하로 떨어지는 그 시기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고 바로 이 재생산 지수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한국과 카나다의 그 공동연구단에서는 지난 그 3월부터 7월까지 진행을 했고 최근 8월부터 현재까지는 국내에 약 6개 연구단이 협력을 해서 그런 그 변화들을 예측을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그래프에 사용되었던 데이터의 그 모습들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바로 이런 그 기본을 가지고 실제 그 모델링 결과의 몇 가지들만 자세한 부분까지 다 설명드릴 시간은 없고 일단 그 어떠한 그 방법론들이 국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제한된 데이터를 가지고 과연 이런 가까운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는 것이 가능했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초기에 말씀드렸던 대로 가장 중요한 이 예측의 방법은요. 소위 이 아이디아라는 방법인데 이것은 소위 인구의 그 전체의 그 구성 요소를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그룹 S, 소위 이제 가장 큰 그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있는 여러 시청자들과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그룹입니다. 두 번째는 감염이 된 감염자 그룹 I, 그 다음에 감염이 된 이후에 회복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R. 이 3개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그런 감염 모델링의 변수로 반영을 하게 되면 실질적인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반영한 가장 클래식한 전통적인 방법이 이 아이디아라는 그 방법입니다. 그 외에도 이 SIR이라는 그 기본적인 방법을 조금 변형한 방법들이 국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선화 김호란 국립 그 암센터 대학원의 그 연구진들이 바로 SIR에
몇 가지 그 변형된 그런 조금 더 정확하게 측정하고자 한 노력을 통해서 실제로 감염 곡선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몇 가지 이 시나리오를 통해서 어떻게 가까운 미래를 예측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SIR 방법의 하나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소위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재생산 지수가 0.6, 0.8 또는 3 그런 시나리오에 따라서 향후에 누적 확진자 숫자가 2주 후, 4주 후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미리 예측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제가 유감스럽게도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강희원, 민경덕, 조성일 연구진이 SIR 마들 가운데 소위 exposed, 감염에 노출된 2라는 그룹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일한 예측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시나리오에 기초된 그런 방법인데요. 실제로 접촉률의 어떤 전제를 다르게 해서 접촉률이 1보다 적을 경우, 1보다 많을 경우 또는 상당히 많을 경우를 전제로 해서 각각 어떠한 변화를 가져갈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접촉률이 많을 경우에는 빨간 그래프가 되고요. 그 접촉률이 상당히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제일 아래에 있는 노란 그래프가 되어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확진자가 생기는지를 미리 향후에 4주에서 8주까지 예측을 하고, 이러한 결과들은 실제 데이터가 확진자들이 데이는 현상들하고 상당히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작업들을 그동안 진행을 하면서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들을 미리 예측을 하면서 학교의 그런 온라인, 오프라인 그런 개학의 시기라든지 또 유연 근무라든지 또는 여러 고위험, 중위험 군의 사업체들이 언제 다시 좀 풀 수 있고 다시 활동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 중요한 근거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예측의 부분이고요. 마지막 두 가지 마들이 있는데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이 부분에서도 여기는 이제 국가수리과학원의 손유식 연구진이 소위 약간의 데이터 과학, 머신러닝에 좀 근사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예측을 하는 방법입니다. 역시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방법을 써본 건데요. 여기서는 몇 가지 변수들을 조정을 할 경우에 어떠한 예측들이 가능한지 좀 시나리오를 좀 더 다양하게 볼 수 있었어요. 여기서도 결국은 인풋 데이터가 어떤 변수를 컨트롤하고 그 변수에 따라서 실제 확진자의 숫자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지는지를 좀 자세하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추석 전에,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추석 전에 이 확진자 숫자가 50명이었을 경우에 또는 100명이었을 경우에, 그리고 실제로 이 재생산 지수의 변화들이 1 이하 또는 1에 가깝게 또는 1보다 많을 경우에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을지를 미리 예측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실제 가까이 갈수록 그 이후의 상황들을 좀 더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고, 이것에 기반해서 실제 변화를 우리가 미리 볼 수 있고, 거기에 관련된 사회 경제 정책들이 좀 더 데이터에 기반한 변화들을 미리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서울대학의 박대성 교수 연구진이 여기서는 특별히 아마 우리 여러 언론사의 이 기자들께서도 관심이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많은 종류의 그런 정책들을 지금 그동안 활용을 해왔습니다. 영국이나 또 다른 나라에서도요, 이 소위 정책 변수의 종류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분야, 또 보건의 어떤 방역 부분들, 또 정부에서 이런 거리두기의 다른 단계들, 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효과를 측정하는 그런 연구들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 경우도 역시 인풋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풋 데이터를 가지고 측정을 해서 실제로
정부의 조치가 1단계, 2단계, 3단계 또는 그 사이를 잘라섰을 경우에 이것이 실제 확진자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오는지를 미리 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이 학교나 또는 그 여러 그 일터를 닫을 경우에 나오는 효과들도 역시 측정을 미리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헬스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3T 시스템, 소위 이 확진자들을 검진을 하고 트레이싱을 하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하는 그런 그 시스템이 갖추어졌을 경우에 실제로 확진자들의 숫자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뭐 시간이 거의 다 가지만 이 부분은 좀 꼭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그 예측 방법론에 관계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하나 다른 그 중요한 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방역과 사회 경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그런 부분인데 그렇다면 사회 경제의 그 변화에 관계된 데이터와 지수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은 전통적인 통계와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어떤 그 중요한 그 통계들과 데이터들을 지수들을 통해서 이제 좀 체계를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일부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방역을 통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그런 그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는 경우에, 아이솔레이션 되어 있는 경우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수록 사실은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갇혀 있게 되면 우울감이나 우울증이 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자살의 어떤 그 관련성이 높아지게 되고 국내에 이미 작년에 비교해서 자살률이 실제로 전반적으로 좀 작년보다 특별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자살률이 좀 높아졌습니다.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한 달에 약 1,000명 정도인데 남성이 700명, 여성이 300명인데요. 금년은 작년보다 좀 많아졌습니다. 여성의 자살률이 현재까지. 그러니까 현재 지금 10월인데 10월까지만 하더라도 약 8,000명 가까이의 자살자들이 생겼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확진자들의 숫자가 지금 그 사망자들이 450명이에요. 자살자가 8,000명 가까이 생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방역과 더불어서 고립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가 바로 이런 데이터를 보고서 동시에 취해야 되는 조치입니다. 거리두기가 또는 집안에 가두어두는 것이 반드시 좋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 자살자들도 줄여야 되겠죠. 자, 이것은 금년에 자살 예방 상담 전화를 특별히 그 국내에 그 언론사 가운데 국민일보사에서 또 다른 언론사에서 이런 부분을 잘 분석을 했어요. 저는 데이터 저널리즘이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좋은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신뢰로 또 이 보건복지부나 그 정부의 데이터를 언론사에서 활용한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액의 변화를 작년과 비교를 해서 이런 그 히트맵으로 보여준 부분입니다. 역시 국내 언론사들이 이런 그 노력들을 해오고 있고요. 이것은 경제 분야의 특별히 그 취약계층,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그 매출액의 추이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도 결국 최근에 이 매출액들을 보게 되면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가운데서 어떤 층들이 가장 큰 타격을 보여줬는지를 보여줍니다. 방역과 경제사회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어느 선에서 가능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계층을 또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또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고 이런 것을 통해서 바로 그 균형의 그 어떤 그 점을 찾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큰 경제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부분에는요, 경기 동행 지수와 고용률의 추이가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방역과 경제 사회의 그런 그 균형을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봐야 될 중요한 그 지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부분은 저도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과 동일한 저도 데이터 저널리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감염 재생산 지수의 바른 이해를 통해서 향후에는 이 감염의 확산과
관련된 보도들이 좀 더 균형 잡힌 그런 그 보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특별히 그 예측 모델링 결과를 들여다보게 되면 가까운 미래를 여러 기자들께서도 직접 함께 보고 또 거기에 대한 이 장점과 단점 그런 부분들을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빅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하는 작업들을 이제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향후의 데이터 기반 저널리스트의 미래를 생각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데이터의 일생에 대한 이해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데이터의 일생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요, 모든 데이터가 좋은 데이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데이터도요, 사실 그 시작은 자료에서 시작을 합니다. 좋은 자료가 좋은 데이터가 되고, 좋은 데이터가 좋은 정보가 되고, 좋은 정보가 좋은 증거가 되고, 좋은 증거가 좋은 정책으로 활용되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최종적으로 증거 기반, 데이터 기반의 정책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부분에 있어서 각 단계마다 사실 그 데이터 저널리스트들이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가, 정보가, 증거가 얼마나 그 퀄리티가 있는 것인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의 선택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표본조사, 전수조사 또는 행정데이터, 빅데이터, 저는 올게닉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데이터 자체가 거의 생명성을 가지고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을 보이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올게닉 데이터라는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그 다양한 출처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어떻게 선택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연계하고 융합을 해서 좀 더 제대로 된 그림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경제와 사회의 변화, 방역의 그런 변화들을 보여주는 데에 그런 노력들이 좀 함축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소위 그 인공지능과 데이터 과학을 활성화시키는 데이터 저널리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단순하게 현실 또는 과거만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하게 되면 데이터 저널리스트들도 함께 이런 그 통계 개발원 또는 국가의 연구자들과 민관이, 언론이 협력을 해서 가까운 미래를 예측하고 사회와 경제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이 과학 인문 사회의 그 통합적인 그 저널리즘이 앞으로 열릴 수 있게 된다면 훨씬 더 우리가 앞을 보고 미래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존 미로라는 스페인의 피카소라는 그 화가를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피카소만큼 스페인이 자랑하는 그 화가인데요. 이 그림의 제목은 Seers, 예견자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약간 스누피처럼 생겼죠. 미로는 스페인의 밤하늘을 보고 상상력을 통해서 미래를 보고자 하는, 예전에 하늘의 별을 보고 미래를 보고자 했던 그런 그 원시, 오랜 그 전에 그 시대의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는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을 하고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 국내의 데이터 저널리스트들이 그런 면에 있어서 서구의 데이터 저널리스트에 뒤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한번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면 좀 더 이 방역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가 민관, 언론이 협력을 할 수 있는 길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좀 바람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영일 원장님의 기조 발표 들으셨고요. 뭐 여러 가지로 그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사회 현상을 사실 진단하고 예측하는 일이 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희가 뭐 계속 이제 실감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뭐 다양한 그 시도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이제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증거 기반 정책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뭐 사실 이제 이 데이터 저널리즘이라는 그 이 개념하고 연결지어 이제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기존의 정책이 어떻게 보면 또 이 얼마나 직관적이고 주관적이고 이제 파편적인 정보에 의해서 좀 만들어진 측면도 있다라는 어떤 그 반증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저희 그 데이터 저널리즘이라는 그 개념 자체도 저희 그 언론 행위가 어떤 파편적인 정보를
담아서 그때그때 이제 그것을 취합해서 이제 보도하는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좀 더 이제 그 새롭게 바꾸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실험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전영일 원장님께서는 이런 어떤 그 객관적인 자료와 과학적인 방법으로 좀 근거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그 부분을 이제 계속 개척하고 계신데요. 지금 그 발표하고 있는 그 도중에 질문이 이제 한 가지 좀 올라온 게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감염병 모델과 또 이게 취약 계층에 이제 미치는 영향, 그 언론 보도 사례 함께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요. 같은 게 맥락에서 이제 이어지는 질문 같습니다. 이렇게 감염병 모델과 취약 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서 언론계가 특히 더 이제 참고해야 할 만한 점은 어떤 것이 있을지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고요. 아마도 이제 저희 언론 그 입장에서 보면은 저희가 이제 시의성 있게 그때그때 이제 빠르게 보도해야 되는 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예측 모델링을 한다든가 하는 그 작업을 하게 되면 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면서 저희 언론에서 이것을 이제 시적절하게 소화해서 보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지금 여기 질문 올리신 것처럼 지금 방금 소개해 주신 것 중에서 감염병 모델이나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등등 해서 언론계가 특히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쉽지 않은 그 질문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감염병의 그 예측 모델링을 하는 작업을 저희들이 그동안 거의 빠를 때는 한 주 내에 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때는 2주 정도가 걸립니다. 자, 그 기간 동안에 사실은 우리 그 언론사들이나 또는 그 기자들께서 지금 이제 국내에 상당히 좀 그 이 예측 모델링과 관계된 그 다양한 팀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그 협력을 같이 해서 한쪽에서는 모델링 작업을 한 주 내지 2주 정도에 하고 예측을 하는 부분은 4주에서 8주가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언론 쪽에서도 방송이나 또는 그 신문 쪽에서도 어느 정도는 미리 계획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수의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현재 일어나는 그 위기가 얼마나 빨리 안정이 되어 갈 것인지를 보고자 하는 부분도 있는데, 자,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앞으로 2주 내지 4주 또는 한 달 내지 2달의 앞을 미리 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런 작업을 특별히 그런 이 연구자들과 함께 팀이 돼서 움직일 수 있다면, 또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이제 언론사마다 이제 열심히 하는 경우에는 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 노력들을 가능한다면 그런 그 시의적절한 보도가 가능할 수 있다는 그 노력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 그 팀 플레이가 결국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언론과 또 데이터를 제공하는 그런 그 데이터 기관들과 또 이 학계 쪽이 같이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그 제안은 실제로 이 감염병만큼 결국은 이 감염병이 현재 어떤 면에서는 디스크리미네이션을 많이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감염병에 걸리는 데에는 그 한계를 두지 않지만 실제로 취약계층이 많이 걸리고 취약계층에 있는 사업자들이 피해가 큽니다. 그런 면에서 실제로 이 감염병을 통해서 이런 그 취약계층들 또는 노인과 여성과 또는 이 빈곤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지, 또 그 사람들이 실제 어떻게 회복이 되어 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함께 보여줄 수 있다면, 그러면 이 방역의 노력과 또는 그 정부의 조치들이 어떤 면에서 좀 이 우선적인 그 대응이 필요한지를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좀 그런 그 부분들을 우리 데이터 저널리스트들이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그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팀 플레이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고,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스에서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학계 쪽과 또는 이 데이터 이제 애널리스트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비드 피시만 교수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과 함께 작업을 하지만 니콜라스 크리스토퍼 그 뉴욕 타임스의 그 기자하고도 계속 그 작업들을 해왔고 워싱턴 포스트와도 그런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네. 뭐 지금 뭐 코로나19 시대를 맞아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사회의 그 어려움이 좀 많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취약계층 또 소외받고 여러 가지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언론도 전문가들과 이제 협업을 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발표 도중에 코로나19 이 확산 그 예측 모델링 이제 소개해 주시면서 이제 그래프 같은 것도 설명해 주셨는데 9월부터 해서 뭐 10월, 11월까지 이제 예측 그래프를 보여주셨습니다만 그거는 이후에 이제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뭐 조정하거나 그 상황이 좀 이렇게 반영되면서 지금은 또 약간 좀 달라질 수 있었죠. 지금 아까 거는 이제 한 1, 2개월 전 그 시점의 그래프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금 이제 그 항상 이 마들링의 그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은 실제 정부의 조치가 바뀌었었을 경우에 자 최근에는 1단계로 이제 떨어졌습니다. 자 1단계 그 조정을 하는 부분에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예측 모델링의 그 데이터들이 이제 그 근거가 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국민들이 얼마나 수용을 했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팩터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추석을 통해서 많은 그 이 인구 이동이 있었지만 지금 여기서 많은 분들이 대부분 이제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것들만 하더라도 이것이 결국 백신보다 더 강력한 역할을 실제로 합니다. 자 그런 것을 통해서 가장 최근 지금 이제 그 나온 그 부분은 현재 이 상황에서는 50에서 100명 사이를 어느 정도는 상당히 좀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충분히 국내의 보건 방역 한계 내에서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안정되어가는 시기도 사실은 이제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결국은 국민들의 이 행동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또 이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팩터 가운데 하나는 이제 그 독감이라든지 이 날씨의 변화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는 실내로 더 들어가게 되고 이제 그러면은 그런 요소들을 이 예측 마들링에 반영을 해서 실제로 향후에 현재 상태보다 조금 더 나빠지게 될지 아니면은 그것을 컨트롤하기 위한 국민들의 여러 가지 조치들을 더 컨트롤을 잘 하게 되면 현재 상태를 유지해서 현재 상태 정도면은 충분히 국내의 보건 방역으로는 컨트롤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지난 8.15 후에 거의 한 400여 명까지 올라간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때 예측 마들링에서는 만일 그런 상태가 3주 정도가 진행이 되게 되면 국내 보건 역량으로는 아마 거의 어려울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2.5단계를 그때 이 예측 마들링을 통해서도 추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잘 반영이 되었고 금방 전체적인 이 감염 곡선을 줄이는 데 기여가 될 수 있었죠. 향후의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변화들이 가능할 거고 그런 면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언론들과 같이 이런 부분들을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오늘 이제 발표해 주신 내용은 뭐 보도 자료를 통해서 좀 언론에 보도가 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만 지금 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통해서 계속 이 사회 구성원들이 노력해가면은 안정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는 희망을 갖고 지금 현실에 맞게 잘 대응해가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떤 과학적인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해서 이렇게 예측 모델링을 하는 부분이 이제 계속 좀 우리 방역 당국이나 정부 정책에도 좀 반영이 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새롭게 알 수 있을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문가분들과 언론 다 이제 협업을 통해서 좀 이렇게 증거와 어떤 객관적인 지표에 근거해서 사회적인 어떤 대안을 도출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좀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전영일 원장님의 말씀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